안녕하십니까. 평화로운 아침입니다. 오늘도 인민군 4일 만에 서울 점령, 이성교 초, 도서출판 현대사 포럼, 남한 육군 참모총장 최병덕이 간첩이었기 때문에 초전에 인민군을 막지 못하고 참패하였고, 2. 김일성은 작전의 바보였기 때문에 남한을 완전히 점령하지 못하였고, 3. 남로당 서울시 인민위원장 홍준표가 자수하여 대한민국을 살렸다. 저자 이성교, 1942년 평양에서 태어나 조선대학교 부속고등학교와 성결대학교 및 서울신학대학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2001년 비무장지대 김은중이 사건 국방부 조사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군복무 때문에 6.25에 관심을 갖고 40년을 한국전에 연구하였으며 1990년 한국전 다시 써야 한다고 출간하였고, 그간의 연구를 정리한 제2차 한국전쟁 끝나지 않은 전쟁 6.25를 말한다를 출간하고 6.25 한국전쟁 막을 수 있었다를 출간하였다. 기독교 목사로 활동하며 북부지역 기독교연합회 회장 및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서울 강북지방의 회장을 역임하였다. 중앙신학교 학생가장으로 재직하며 중간사와 시편, 한국기독사를 강의하였고 현재 수유리 백운교회 담임목사로 재직 중이다. 지은 책으로는 한국전 다시 써야 한다. 다시 써야 할 한국기독교사, 제2차 한국전쟁, 6.25 한국전쟁 막을 수 있었다. 은혜의 샘, 제주 4.3 사건의 진상, 올바른 해방 전후사의 인식 등이 있다. 인민군 4일 만에 서울 점령, 이성교 조, 남한 육군 참모총장 최병덕이 간첩이었기 때문에 초전에 인민군을 막지 못하고 참패하였고, 김일성은 작전의 바보였기 때문에 남한을 완전히 점령하지 못하고, 남로당 서울시 인민위원장 홍준표가 자수하여 대한민국을 살렸다. 도서출판 현대사 포럼에 나오는 책자입니다. 많이 애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머릿말, 필자가 1963년 서울에 있는 육군 군사학교 관리과에서 근무할 때 외출을 하지 않고 부대 안에 있는 도서관에 3년 동안 10여 종류의 6.25 동란에 관한 전설을 읽으며 이문난 점은 왜 동란이 발생하였을까? 동란을 왜 미연에 막지 못하였을까? 육군 정보국에서는 인민군의 전면 남침에 수많은 정보를 참모총장 최병덕에게 보고하였고 수많은 징조가 있었는데 최병덕은 왜 이를 묵살하며 인민군의 공격을 받고 개전 4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게 하고 육군을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었을까? 신성무 국방장관은 이범석 장관이 애써 창설한 호국군 4만 명을 왜 해체시켰고 동란을 막을 준비는 하지 않고 최병덕 참모총장은 동란이 임박했을 때 군 인사이동, 부대이동, 중화기 호송 50년 6월 24일 전 장병에게 휴가와 위치를 보내 부대를 비우게 하고 24일 저녁 육군이관에서 육군본부 참모들과 전방 사단장 등 고급장교 50여 명을 초대하여 술파티를 열어 25일 오전에 작전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여 인민군이 초전에 대승하게 하였을까? 5. 김웅일 장군이 최병덕과 김백일 참모부장에게 국군이 주력부대가 한강 이북에 있으니 문산 1사단장 백선엽 대령에게 후퇴 명령을 내린 후 한강교를 폭파해야 한다고 강복히 부탁하였는데도 전화 한 통 하면 되는 것을 최병덕과 김백일 참모부장은 왜 백선엽 대령에게 연락하지 않고 국군 주력부대가 한강 이북에 있는데도 한강교를 폭파하여 개전 4일 만에 4만 4천여 명의 전사이 실종되고 차량과 중장비를 몽땅 잃어 국군을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었을까? 인민군이 전차로 국군을 공격하였다고 해서 과연 국군은 인민군을 막을 수 없었단 말인가? 50년 10월 1일 정일관과 메가더 장군은 미군의 엄청난 현대 무기와 병력을 가지고 북진했을 때
왜 통일을 못했을까? 신성모와 최병덕, 김백일이 남로당 공작에 의하여 이처럼 저질러진 사건은 아니었을까? 김일성은 50년 6월 28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을 점령했을 때 전격적으로 남진하였으며 부산과 목포까지 쉽게 점령하여 미군의 부산 상륙을 포기하게 하여 남한을 완전히 점령하여 한반도를 완전히 통일하고도 남았는데 왜 천군같이 기중한 3일 동안 공격하지 않아 낙동강에서 처참하게 패전하고 중국을 끌어들여 한반도를 국제전쟁터로 만들었을까? 박헌영은 46년 9월 전국 노동자 총파업, 대구 사건, 제주도 사건, 14연대 반란 등 남한을 혼란의 도가니에 몰아넣고 김일성과 모택동과 스탈린에게 인민군이 38선만 넘어 서울만 점령하면 남로당 20만이 붕괴하여 인민군이 부산에 도착하기 전에 남로당이 해방된다고 장담하며 동란을 선동해놓고 막상 인민군이 38선을 넘어 서울을 점령하고 대전 영천까지 진격하였는데도 왜 남한에서 난 붕괴나 군부 반란이 한 건도 없었을까? 남로당은 결정적인 시기에 왜 인민군에게 협조하지 못하고 인민군이 패전하게 하였을까? 1950년 10월 26일부터 중공군과 국군과 유엔군을 북한 땅에서 숨쉴 사이 없이 몰아붙여 51년 1월 4일 서울을 점령하였다. 모택동은 그 여세를 몰아 부산까지 직격하라고 팽덕희에게 명령하였다. 모택동의 명령에 따라 팽덕희가 여세를 몰아 평택까지만 몰아쳤으면 미군은 완전히 한반도를 떠나 대승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서울을 점령한 팽덕희는 더 이상 남진을 하지 않아 분단을 고착시켰다. 왜 그랬을까? 이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20년을 연구하며 85년부터 6.25 동란에 대한 전사를 쓰기 시작하여 90년에 한국전 다시 써야 한다는 제목의 전사를 출판하였고 91년부터 연구를 거듭하여 한국전 왜 막지 못한 날을 저술하게 되었다. 동란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38선은 여전히 남아있고 그때의 주인공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으나 현재 남과 북은 극한적인 대치 상황에 있어 한민족의 비극은 6.25 65년이 지난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 38선과 분단과 6.25 동란이 미소 강대국의 산물이라고 겁심없이 미쳐대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독립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고 동란을 막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가. 분단과 동란의 책임이 남북한 우리에게 있음에도 자성하지 않고 강대국에 돌리는 무책임한 이런 민족의 수치이다. 동란의 기원을 스탈린이 주도했다. 중수가 음모했다. 미국과 한국이 음모했다. 미국이 유도했다. 국경의 분쟁에서다 미국의 대리전쟁이었다. 서울 지역만 점령하고 협상하려 했다. 등 수많은 주장들을 하고 있으나 동란의 기원은 제주도 4.3 사건과 14연대 반란으로부터 보아야 한다. 동란의 기원을 미소에게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사대주의 근성이다. 우리 과거의 역사가 숨김없이 정직하게 기록되어 뼈를 깎는 자성과 심판과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다. 역사마저 바르게 기록 못하는 용기 없는 백성은 소망이 없다. 역사를 망각하는 백성은 망하고 역사를 기억하고 반성하는 백성만이 소망이 있다. 6.25 전사는 참전자들 중에 생존자들이 많이 있어 명예훼손에 관한 부담을 감수해야 하지만 어째서 초전에 패배했을까? 국민들은 알아야 하기 때문에 6.25 전사를 쓰기 시작하였다. 이 책이 현재사를 이해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도움이 되고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다소나마 접근이 된다면 이에 더 큰 보람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는 2000년 8월 15일 이산가족의 통곡을 보았다. 6.25의 상처는 65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이 작은 책이 남로당의 뿌리를 뽑게 한 홍윤표 씨와 국군 1사단, 6사단, 8사단, 18년대 2대대, 25연대 장병들의 헌신적인 전투로 인민군의 공격을 초전에 지연시켜 남한이 적화되지 않고 이만큼이라도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그때 전사한 장병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술함이 있어서 아직도 분단이 되어 북한의 자료를 구하기 어려운 점과 천황에서 오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자료와 증언이 있어 제공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연구하여 부족한 점을 보강하려 합니다. 2016년 9월 15일 이성교 목사님.
목차 제1장 남로당 조선공산당 폭력의 결과 제주 4.3 폭동과 여수 14연대 반란의 결과 46년 대구 전매노조의 항일 농성이 확대되어 46년 9월 21일 전국 철도 파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대구 철도 노동자들은 파업을 하였다. 남로당이 여기에 토지개혁과 친일파 속정을 명분으로 선동하여 대구 폭동이 발생하였다. 1948년 제주도에 4.3 폭동이 일어나 진압하는 데 1년이 걸렸고 14,000여 명이 사망하였으며 여기에 문길상 중위와 5.19 소령동 군인이 폭동에 가담한 것을 박진경 대령이 문상길 중위에게 피살린 것, 일부 국군이 구연대를 탈영하여 인민유격대에 가담하자 이에 대해 이승만 정부는 당황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 14연대가 반란을 일으켰고 4연대와 15연대 일부가 여기에 가담하였으며 6연대와 잠사에 걸쳐 반란을 일으키자 이승만 정부는 국군을 믿을 수가 없었다. 14연대 반란으로 인해 국군 내 남로당을 숙청하는 것은 국가에서 제일 급한 일이었다. 그래서 1948년 12월 1일 보안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이 보안법에 의해 군대 안의 남로당을 조사하여 4,749명을 사형, 무기, 파면 조처를 내려 숙청하자 그때까지 적발되지 않았던 국군 내 남로당은 5,500여 명이 탈영하여 총 1,249명으로 이 수는 육군 총수의 10%이었다. 49년 5월 5일 국군 육사단 8년대 소속의 표무원과 강태무 대대장이 2개대대 360명을 이끌고 완전 무장한 채 월북하자 미국은 한국군을 장개석 군대와 같이 생각하였다. 미군은 한국군 수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고 항의하자 한국군 수뇌부는 경비대를 모집할 때 자익단체에 속해 있던 자들은 모집해서 제외시켜야 하는데 미군정의 사상은 자유다라고 하면서 좌우를 가리지 않고 모집해서 결국 이런 일이 발생하였다라고 오히려 미군정 때문이라고 항변하였다. 당신네가 국방경비대를 장설할 때 우리가 자유국을 가려서 모집해달라고 많은 요청을 하였음에도 당신들은 사상은 자유다. 국방은 국민의 의무다. 사상 때문에 국방 의무를 받는다면 되겠는가 하며 아무나 받아들인 바람에 국군 안에 온통 빨갱이뿐이요. 그래서 14연대 반란 같은 것이 발생하였소 하였다. 14연대 반란을 보고 미국은 한국군에 대해 불신하게 되었다. 이제 미제 무기로 무장한 중국 장개석 국북은 8개 사단이 무기를 갖고 집단으로 모택동 분대에 합류하였고 미군이 제공한 75%의 무기가 중국군에 넘어가 미군은 장개석 군대를 돕는다는 것이 오히려 모택동 군대를 원조하는 꼴이 되어 장개석 군대가 대만으로 쫓겨가도 군사원들을 절여 해주지 않았다. 미군은 한국군도 장개석 군대 같다고 보고 있었다. 미군은 49년 6월 30일까지 고문관 480명만 남기고 전차 지뢰도 한국군에 지급하지 않고 군인도 중무기도 모두 철수하였다. 48년 11월 16일 국가보안법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이 법은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은 반민주 악법일 뿐만 아니라 통일에도 장애가 된다. 국가보안법은 보안무도한 일제 침략주의의 총검이라고 할 수 있는 치안유지법과 똑같은 반민주적 제국주의의 잔재이다. 우리가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하는 이 마당에 제국주의 잔재 폐물을 용납할 수 없다. 국회의원 김영준은 이 법을 강력히 반대하였다. 김 의원은 신성균, 노일환, 조원영 등과 함께 47명이 국가보안법 폐기 동의안을 제출하였다. 국가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태에서 반민주분자는 역적으로 열대 용서할 수 없다. 박순식, 이주행 위원들을 강력하게 찬성하였다. 그러자 보안법을 찬성하는 위원들은 반대하는 놈들은 빨갱이가 아니오. 지금 제주도에서 이덕부가 제주도를 해방시킨다고 날뛰고 있다. 김지희는 14연대를 반란으로 만들어 국가를 전복시켰다고 구례에서 12연대에 싸우고 있고 대구 6연대는 반란군이 되어 국군과 싸우고 있었는데 이 법을 반대한다니. 저놈들은 이상한 놈들이 하고 반대하는 위원들을 빨갱이로 몰아붙였다. 9일 노일환, 김옥주 등 11명은 진짜 남당으로 확인되어 구속되었다. 이렇게 되어 국가보안법은 48년 12월 1일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 10% 이승만 대통령의 서명으로 20일 공포되었다. 보안법에 의해 남로당은 불법단체가 되어 체포령이 내려졌다. 49년 10월 18일 민전산하 133개 단체가 불법단체가 되어 등록이 취소되어
남로당 외곽단체가 없어져 남로당은 결정적인 타격을 받았다. 남로당은 지하로 숨어야 했고 활동하는데 엄청난 제약을 받아야 했다. 남로당은 합법정당이었으나 그들의 폭력투쟁 노선은 결국 그들의 당을 불법범죄로 만들었고 남한에서 국민 76% 절대 지지를 받으면서 또 기회를 살리지 못하며 붕괴될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49년 1월 8일 미군이 즉시 철수하고 남북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 하고 김구 선생은 담화를 발표했다. 그러나 그의 담화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다. 김구 선생도 5월 10일 선거에 참여하여 국회에서 열심히 활동하여 대통령이 되어 국가를 이끌어야 하는데 현실을 외면하고 정치를 하려다가 49년 6월 29일 비운을 맞게 되었다. 49년 2월 이승만 대통령은 이범석 국방부 장관에게 족청원 15만 명을 대청에 합류하게 하였으나 이범석 장관이 이를 거절하자 국방부 장관을 사임시키고 그 후에 선장 출신 무능한 신성무를 임명하였다. 족청은 해산되어 대청에 흡수되었다. 14연대 반란으로 군부 청년 학생 등을 반공체제에 강화, 이승만 대통령은 남로당과 대항하였다. 국가는 반공체제가 되었다. 9월 무장봉기 지령, 수상동지 내부가 단결되어야 전투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남북노동당을 합당하여 수상동지가 책임비서가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책이 극비의 김일성에게 건의하였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준비들 하시오. 김일성은 즉시 비서를 불러 남북노동당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였다. 49년 6월 30일 남북노동당 중앙위원회에 모두 모였다. 오늘 모인 것은 공산당은 일국 일당인데 한반도는 특수 상황이어서 북한노동당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북과 남을 하나로 합쳐야 되겠습니다. 박일우의 말에 모두 옳소하고 찬성하였다. 그러면 북한 노동당을 합쳤을 경우 책임자 동무를 누구로 하면 좋겠습니까? 그거야 김일성 동무가 해야죠. 옳소. 이렇게 되어 순식간에 김일성이 남쪽과 북쪽의 노동당 책임자가 되었다. 위원장의 김일성, 부위원장의 박헌영이 되었다. 이때 박헌영의 안색은 초상집 상주가 떴다. 속이 뒤집혀 살 수 없구먼. 그러나 참아야지. 박헌영은 하를 속으로 눌러 참아야 했다. 45년 해방 때는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장이 김일성이었고 박헌영은 조선공산당 책임비서 중앙위원장이었는데 5년이 지난 지금에는 완전히 뒤바뀌고 말았다. 그때 김일성은 박헌영에게 조선인민에 존경하는 지도자 박헌영 선생 만세하였는데 이제는 박헌영이 김일성에게 조선인민에 존경하는 지도자 김일성 수상 만세하자니 속이 뒤집혔다. 더구나 나이도 김일성이 박헌영보다 10살이나 적었다. 합당은 남로당의 사기를 생각하여 극비로 하였다. 박헌영은 정판사 사건, 위주집회 사건으로 월북하여 김일성이 신세를 지고 있는 것이 두고두고 괴로웠다. 이러한 박헌영을 이승엽이 위로하였다. 박헌영은 여수 14연대 반란이 49년 5월에 진압되었고 제주도 사산 폭동도 49년 6월에 진압되자 초조하였다. 그리고 남로당이 보안법에 묶여 남조선에 움직일 수 없자 더욱더 박헌영은 초조하였다. 공산 세계에서는 투쟁 실적이 없으면 자연 도태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그는 잘 알고 있었다. 박헌영은 남로당 간부들을 소집하였다. 동무들, 제주도 항장도 끝났고 14연대 항장도 끝났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소. 박헌영은 답답한 마음으로 그동안 경과를 설명하였다. 방법이 없습니다. 남로당원이 총 걸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강국이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였다. 좋소. 참석자들은 남로당과 유격대를 통해 총 거기할 것을 결의하고 이 내용을 즉시 남측에 김삼룡에게 지령하였다. 김삼룡 동무 49년 9월 20일 남조선 인민공화국 총선을 실시할 것이요. 그때까지 남조선을 해방시켜야 하오. 방법은 빨치산 사령관 이혁기 K대 사령관 조병수가 무력 투쟁에 협력할 것이니 남조선 전 당원을 동원하여 4월에 붕괴하여 남조선을 해방시키시오. 특히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 남조선을 해방시키고 9월 20일 인민공화국 총선을 실시할 것이오. 서울시 책임은 홍준표에게 맡기고 그에게 총 걸기하게 하시오. 김삼룡은 이 지령을 접수하였고 그리고 그는 빨치산 사령관 이혁기 K대 사령관 조병수 서울시 책임자 홍준표 등을 다시 읽어보았다. 49년 3월 8일 김삼룡은 남로당 서울시 부위원장 홍준표를 을지로 오가 아지트로 불렀다. 무슨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홍준표가 먼저 인사를 하였다. 홍동무 중앙당의 지령이 내려왔소. 49년 9월 20일
인민공화국 총선을 실시하니 그 전에 남조선을 해방시켜야 하오. 이 일에 필요한 자금을 넉넉히 지원해 주겠소. 당에는 2천만 원을 보내왔소. 방법은 유격대 사령관 이혁기, K대 사령관 조병수를 보내겠다고 하오. 무기와 이혁기를 일본을 거쳐 보내고 남당에서는 서울시 조직 책임을 홍동무에게 맡겨 무장분기를 총지휘하라는 것이오. 무기는 수류탄 1만 개 이상을 만들어서 주요 강선을 공격하고 6만 당원을 총동원하여 서울시를 불바다로 만들어 해방시키라는 내용이오. 또 당원들은 재산을 전부 처분해서 당에 헌납하라 하였소. 중앙당에서는 인민유격대 2천여 명을 중대별로 태백산을 통해 계속 난파시켜 질산의 이현상 동봉화 합류하여 남조선 해방을 후방에서 협력하고 있어. 그러니 즉시 시행에 착수해 주시오. 홍민표는 김삼룡이 자기 보고 서울시 책임자가 되라고 하니 깜짝 놀랐다. 제가 서울시 책임자가 되다니요. 저는 역량이 부족해서. 홍동무만큼 당선과 모든 면의 적임자가 누가 있어. 예,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중앙당에서는 14년대 항쟁과 제주도 항쟁이 성과 없이 끝난 것에 대해 심히 낙심하고 있는 것 같소. 대구 항쟁으로 경북도당이 노출되어 핵심이 건거되거나 피신하여 도당 조직이 무너졌고 경남도당도 마찬가지이며 제주도는 말할 것도 없고 전남도당도 무너졌소. 전북은 약하고 이제 남은 것은 서울밖에 없소. 충청도와 강원도도 당세가 약하지 않소. 만일 이번 총투쟁에서 실패하면 우리 당에 위기가 올 것 같소. 그러므로 우리 당의 흥망은 홍동무에게 달려있으니 치밀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투쟁해 주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홍영표는 김삼룡과 헤어져 자기 아지트로 돌아와 즉시 하부조직을 동원하여 수류탄 1만 개 제조에 착수하였다. 서울시 오장동 205번지에서 수류탄 탄피 제조, 성동구 신당동 294번지에서 화약 제조, 니감 및 수류탄 제조기, 12대에서는 조립 생산, 종로구 건농동 170원에서 내관 도화선 생산, 경기도 구기지 임업시험장 창고에 하약 700kg 보관, 복례동 1가 157번에 염산가루 31포, 마포구 아현동 470원지에서 수류탄 마개 생산, 수류탄 6,000개, 조립 완성, 트럭 2대분만 10,000개 생산은 곧 완성될 것입니다. 홍민표는 김삼룡을 만나 무기 생산 과정을 보고하면서 무장분기 준비가 완성되고 서울시를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자랑스럽게 말하였다. 225 제기동 아지트, 336 신설동 아지트, 443 아남동 아지트, 331 창신동 아지트, 442 동성북동 아지트, 551 성북일동 아지트, 332 을지로 아지트, 2 용두북동 아지트. 이와 같이 남로당은 서울시에 123개의 아지트를 갖고 있었으며 아지트마다 암호를 숫자로 표시하여 조직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지령문을 쓸 때도 암호로 썼다. 예를 들면 소식은 접선이 뜻이고 붉은색은 학업을 요왔다고 하고 꼬리가 달렸다는 형사가 미행한다는 것이고 시골 아저씨는 남로당 고위층이며 P는 남로당, F는 열성당원, BP는 연락당원, CP는 서클, 11+1은 종로에서 강교 간수교까지 접선장소, 12+2는 강화문에서 서대문까지 접선장소의 표시이며 병석은 서대문의 형무소, 목표는 암살대상, 학교는 특별수사본부, 기생집은 경찰서 등의 암호로 쓰기 때문에 사소한 가정집 이야기로 알게 되어 특별수사본부에서도 이 암호문을 해독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신문의 구인강구는 접선을 요망한다였고 분실강구는 내프를 통해 지령문을 전달했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박헌영, 김삼룡에게 보내는 암호문은 4명밖에 모르는 상형문으로 북쪽에서 박헌영, 박시현, 남쪽에게 김삼룡, 이태철만 알 뿐 그것이야말로 해석하기 어려웠다. 참으로 이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이 6.25 전쟁으로 인하여 낙동강까지 밀렸지만은 유엔의 도움으로 서울을 수복하고 압록강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중국군의 개입을 인하여 38선이 그어진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인민군 4일 만에 서울 점령 이성교 서적에 보면은
육군 정보국에서는 인민군의 전면 남침에 수많은 정보를 참모총장 최병적에게 보고하였고 수많은 징조가 있었는데도 최병적은 묵살해버렸습니다. 인민군의 공격을 받고 개일 4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게 하고 육군을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신성무 국방부 장관은 이봉석 장관이 애써 창설한 호국군 4만 명을 해체시켰고 동란을 막을 준비는 하지 않고 최병덕 참모총장은 동란이 임박했을 때 군 인사이동, 부대이동, 중화기호성 50년 6월 24일 전 장병에게 휴가와 위치를 보내 부대를 비우게 하고 24일 저녁 육군회관에서 육군본부 참모들과 전방사단장 등 고급장교 50명을 초대하여 술파티를 열어 25일 오전에 작전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여 인민군이 초전에 대승하게 하였다. 문재인 정권 때 평화라는 목적으로 전방에 있는 지피를 다 철수시켰고 거기에 애야사단에 있는 기계야사단 수많은 사단들을 해체시켰습니다. 문재인이 행한 것은 간첩질을 했습니다. 월남이 패망했을 때 수상이 총리가 간첩이었듯이 오늘날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간첩이 되어 원자력 고리 1호부터 6호까지 폐쇄하고 원자력에서 나왔던 중요한 것을 김정은에게 주었고 태양광이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특히 전라도 지역은 산을 깎아서 태양광을 설치하여 환경오염과 어마어마한 돈들을 중국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오늘날 현 시점이 6.25 전쟁과 똑같은 현 실정입니다. 우리나라가 장애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시 보는 6.25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들 각자가 깨어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민군 4일 만에 서울 점령. 노무현, 김대중이 김영삼 정권, 특히 문재인 정권 때 우리나라가 민노총이 47만 명인가 50만 명 기억이 잘 못하는데 50만이었던 것이 120만원 늘어났고 검찰청, 경찰청, 특히 안기부까지 다 접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파에 있는 정치가들은 이런 현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것에 대항하지도 못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애국심을 길러서 비록 제가 가정에서 하는 책자를 소개하지만은 이 책자 속에 여러분들 각자의 운명이 있습니다. 정말로 애국심을 길러서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특히 기독교인은 단식을 하며 금식을 하며 기도하시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기가 있을 때마다 유엔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미군이 철수했다면 이 대한민국은 공산화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어느 교파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이오니 신구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도덕심을 기르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한테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대한민국은 위기에 있습니다. 4월 10일 우리의 표 하나하나가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클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운명은 여러분들의 애국심에 달렸으니 믿음을 가지고 특히 기독교인들은 단식을 하며 금식을 하며 이 나라 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행복된 하루가 되시고 내 가정에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밥상에서, 특히 어머님들은 밥상에서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십시오. 오늘 하루도 행복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간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